순자는 허리 굽혀 배추를 절이고 손등에 굳은 살이 터졌다. 옳게 넉넉히 챙겨줄 순 없지. 맛만 보라니까. 봉투 안엔 파김치 한 줌뿐. 순자의 눈빛이 흔들린다. 집에 돌아온 순자 냉장고 문 앞에서 주저앉아 손을 움켜쥔다. 동수는 터져나온 분노를 삼키며 속삭인다. 당신 더는 이렇게 살게 두지 않겠어. 장독대 너머 저무는 해 침묵 속에 울음만 메아리친다. 순자의 손에 베인 김치 양념, 쓰라린 상처처럼 붉게 빛난다. 신우이 집 웃음소리와 순자의 고단한 숨소리가 교차한다. 동수의 주먹이 떨린다. 이제 내 차례다. 고요한 강화도 바닷바람 속 결심이 굳어졌다.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강화도 외곽 해풍이 불어오는 낡은 주택마당에서 최동수는 호미를 들고 텃밭을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지만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능숙했죠. 평생을 조선소 반장으로 살아온 동수는 퇴직 후 이곳에서 아내 김순자와 단둘이 조용한 삶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텃밭 위로 쏟아지고 바닷바람이 상추잎을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동수는 허리를 펴고 먼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인천 앞바다가 아스라이 보였죠. 여보, 밥 먹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동수는 호미를 내려놓고 손을 털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밥상 위에는 김치찌개와 각 구운 고등어가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의 손맛은 동네에서도 유명했죠. 시집 온 지 30년이 넘도록 한결같이 정성스러운 밥상을 차려냈습니다. 고등어는 껍질이 바삭하게 구워져 있었고 김치찌개는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오늘도 맛있겠네. 동수가 숟가락을 들자 순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어딘가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동수는 그걸 알았지만 일부러 모르는 척했습니다.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지쳐 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순자는 늘 그랬습니다.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지쳐도 웃음을 잃지 않았죠. 그게 동수는 더 마음 아팠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동수는 아내의 손을 힐끗힐끗 바라보았습니다. 거칠게 튼 손등, 굳은 살로 두툼해진 손가락, 평생 남의 일 도맡아 하느라 생긴 흔적들이었습니다. 순자는 시집 와서 단 하루도 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산소 돌보는 일부터 시누이들 집안일까지 모두 순자 몫이었죠. 제사 음식 준비, 김장 담그기, 돌잔치 음식 장만, 큰일 작은일 할 것 없이 순자가 불려다녔습니다. 동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평생 일하다가 이제 좀 아내랑 편히 살 줄 알았는데 저 시누이들 때문에 순자가 웃는 날이 없네. 실제로 시누이들은 한 달에 한두 번씩 순자를 불러댔습니다. 김장철이면 김장 담그러 오라, 명절이면 제사 음식 장만하러 오라, 아이들 돌잔치면 또 불려가야 했습니다. 순자는 한 번도 싫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 몫을 해냈죠.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하고 배를 타고 본가까지 가서 온종일 일하고 돌아오면 밤이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날이면 순자는 말없이 방에 들어가 누워버렸습니다. 저녁도 거르고 그냥 잠들곤 했죠. 여보, 다음 주 토요일에 큰 시누이네 김장 담근대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동수는 숟가락을 놓고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의 눈빛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또요? 지난달에도 갔다 왔잖아요. 그래도 가야죠. 시누이가 부르는데 어떡해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동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한들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순자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참고, 견디고, 웃으며 넘기는 삶이었죠. 시집 식구들 눈치 보며, 시누이들 비위 맞추며, 한 번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동수는 밥을 먹으면서도 입맛이 없었습니다. 순자가 정성껏 차린 밥상이지만 마음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조선소에서 일할 때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바쁘게 일하느라 집안일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퇴직하고 나니 순자의 삶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걸 참아왔는지 이제야 제대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동수는 마당에 나와 담배를 피웠습니다. 담배 연기가 해풍에 날아가는 걸 바라보며 동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퇴직하면 아내와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사 먹이고 그렇게 여생을 보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퇴직금은 통장에 고스란히 있고 아내는 여전히 시누이들 심부름꾼처럼 불려다니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자신이 무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래서야 안 되는데. 동수는 중얼거리며 담배를 깊이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누이들은 오빠인 동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빠는 우리 일에 신경 꺼라며 면박을 주곤 했죠. 동수는 무력했습니다. 평생 조선소에서 수백 명의 인부들을 지휘했던 반장이었지만 자기 집안일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큰 소리치며 부하들을 다루던 그 목소리가 시누이들 앞에서는 쥐 죽은 듯 작아졌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동수는 순자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자는 이미 잠든 듯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주며 생각했습니다. 순자야, 내가 뭐라도 해야 하는데.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막연한 분노와 안타까움만이 가슴속에서 꿈틀거렸죠. 동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화도 밤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소리가 고요한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수는 여느 때처럼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배추며 무며 정성껏 가꾼 채소들이 가을 햇살 아래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호미로 땅을 파며 생각했습니다. 이 텃밭의 배추로 김장을 담가 순자를 편하게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시누이들은 그걸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순자더러 자기네 김장도 함께 담그라고 할 테죠. 동수는 호미질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순자를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아내가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 동수는 땅을 파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직 방법은 몰라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결심만큼은 확고했습니다. 늦가을이 깊어지자 본가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큰 시누이였습니다. 올케,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 김장하기로 했어. 새벽 첫 배 타고 와. 순자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이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김장할 때 입을 앞치마를 챙기고 고무장갑을 새로 샀습니다. 평생 그래왔듯이 순자는 묵묵히 준비했습니다. 동수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올해는 안 가면 안 될까? 당신 무슨 소리예요? 시누이가 부르는데 어떻게 안 가요?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동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순자의 표정에는 이미 체념이 깃들어 있었으니까요.
토요일 새벽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순자는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동수도 함께 일어나 아내를 배웅했습니다. 힘들면 일찍 들어와요. 괜찮아요. 금방 끝날 거예요.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이 동수에게는 너무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동수는 아내가 대문을 나서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순자의 뒷모습이 왠지 더 작아 보였습니다. 순자는 새벽 5시 배를 타고 본가로 향했습니다. 강화도에서 김포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배를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또 걸어서 도착하면 이미 오전 8시가 넘었죠. 배 안은 쌀쌀했고 바닷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순자는 외투깃을 여미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스름한 하늘이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본가에 도착하자 시누이들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큰 시누이, 작은 시누이, 막내 시누이까지 셋이 모여 있었습니다. 옳게 왔네. 어서 와. 배추 절여놓은 거 씻어야 해. 인사도 제대로 나누기 전에 일부터 시켰습니다. 순자는 가방을 내려놓고 곧장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절여진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좋기 200포기는 넘어 보였습니다. 순자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굽혀 배추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손끝이 시려왔습니다. 새벽 바람을 맞고 온 몸이라 더욱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옳게 물 너무 많이 쓰지 마. 수도세 나와. 큰 시누이가 한마디 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조심스럽게 배추를 씻었습니다.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허리는 점점 아파왔지만 순자는 쉬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들은 그 옆에서 양념을 만들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누구네 아들이 대학에 붙었다느니, 누구네 집이 새로 이사를 갔다느니 하는 얘기들이었습니다. 순자는 말없이 배추만 씻었습니다. 옳게 손맛이 좋으니까 옳게가 양념 버무려. 작은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배추를 다 씻고 나서 이번에는 양념통 앞에 앉았습니다. 커다란 대야에는 고춧가루, 젓갈, 마늘, 생강이 수북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고무장갑을 끼고 양념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고춧가루가 배어들어 따갑고 아렸지만 순자는 묵묵히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시누이들은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가끔 조금만 더 섞어라든지 젓갈 좀 더 넣어 같은 말만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애들 밥 차려줘야 하니까 옳게가 좀 더 해줘. 막내 시누이가 말하고는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도 하나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혼자 남아 양념을 버무리고 배추 사이사이에 양념을 넣었습니다. 한 포기 한 포기 정성껏 담갔습니다. 배추잎을 한 장 한 장 펼쳐 양념을 바르고 다시 오므려 김치독에 넣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중천에 떴지만 순자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시누이들이 나와서 국수를 내왔습니다. 옳게 점심 먹어. 우리는 먹었어. 간단히 내온 국수 한 그릇이었습니다. 순자는 마당 한 구석에 앉아 국수를 후루룩 마셨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입맛은 없었습니다. 국수를 다 먹고 그릇을 씻으려 하자 큰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그냥 놔둬. 우리가 나중에 할게. 옳게는 김장이나 마저 해. 순자는 다시 김장독 앞에 앉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손등에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고춧가루에 손이 짓무르고 허리는 펴지지 않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고무장갑 안쪽으로 물이 스며들어
손가락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김장을 담갔습니다. 200포기가 넘는 배추를 거의 혼자 다 담갔습니다. 시누이들은 중간중간 나와서 옳게 고생 많아라는 말만 하고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후 5시가 넘어서야 김장이 다 끝났습니다. 순자는 허리를 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손은 부어올랐고 등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큰 시누이가 나와서 김치독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역시 올케 손맛은 최고야. 잘했어. 그리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비닐봉지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순자는 그 봉지를 받아들고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파김치 서너 포기가 전부였습니다. 순자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온종일 200포기가 넘는 김장을 담갔는데 돌아오는 건 파김치 몇 포기뿐이었습니다. 옳게 넉넉히 챙겨주면 우리 애들 먹을 게 모자라. 그냥 맛이나 보라고 조금 싸왔어. 큰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굳은 미소였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순자는 비닐봉지를 들고 본가를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손은 부어올랐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배 안에서 순자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집에 가면 동수가 걱정할 테니까요. 밤 9시가 넘어서야 순자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동수는 마당에서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를 보자 동수는 달려갔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김장이 생각보다 많아서요. 순자는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동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동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순자의 손이 퉁퉁 부어 있었고 손등에는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동수는 아내의 손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고춧가루에 짓무른 손가락, 물집이 터져 피가 배어 나온 손등. 동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자야, 이게 뭐야? 손이 왜 이래? 괜찮아요. 김장하다 보면 다 이래요. 순자는 손을 빼며 웃었지만 동수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순자가 들고 온 비닐봉지를 보니 파김치 몇 포기가 전부였습니다. 온종일 허리 굽혀 일했는데 받아온 게 고작 이것뿐이라니. 동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순자는 냉장고에 파김치를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김장 맛은 볼 수 있으니 다행이에요. 하지만 순자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는 순자의 뒷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동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동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뭔가를 해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동수는 일찍 일어나 순자의 손을 살펴보았습니다. 밤새 부기가 더 심해져서 손가락을 제대로 펴지도 못했습니다. 동수는 약국에 가서 연고를 사왔습니다. 순자의 손에 조심스럽게 연고를 발라주며 동수는 말했습니다. 순자야, 이제 그만해. 더는 시누이네 일하러 가지 마. 당신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안 가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온 순자였습니다. 시집 식구들 부르면 달려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동수는 아내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동수는 마당에 나가 담배를 피우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순자를 이 굴레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동생들에게 한 방 먹일 수 있을까?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동수는 담배를 비벼 끄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야,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 가세요? 장 좀 보고 올게. 동수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순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동수는 차를 몰고 강화도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주말이라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채소 파는 가게, 생선 파는 가게, 반찬 파는 가게들이 즐비했습니다. 동수는 그 중에서도 김치 파는 가게로 갔습니다. 아저씨, 김장 김치 얼마예요? 포기당 10,000원인데 몇 포기 필요하신가요? 동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100포기 주세요. 가게 주인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00포기면 100만 원이었습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죠. 100포기요? 장사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필요해서요. 동수는 통장에서 돈을 찾아 김치값을 치렀습니다. 퇴직금 일부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지만 동수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주인은 트럭에 김치를 가득 실어 주었습니다. 동수는 트럭을 따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순자가 깜짝 놀라 나왔습니다. 여보, 이게 다 뭐예요? 김장 김치요. 동네 어르신들 나눠드리려고요. 뭐라고요? 이걸 다 나눠드린다고요?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동수는 김치를 하나씩 내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순자가 평생 남 좋은 일만 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남한테 베풀 차례예요. 동수는 그날 오후 내내 동네를 돌아다니며 김치를 나눠주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할머니 댁,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 댁, 젊은 부부가 사는 집까지 김치 몇 포기씩 들고 가서 나눠드렸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감사해했습니다. 아이고, 최 시댁이 인심이 이렇게 후하셨어요? 김치가 집에 넘쳐서요. 맛있게 드세요. 동네 사람들은 동수 부부를 칭찬했습니다. 순자의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평생 남한테 베풀어 본 적 없는 순자였습니다. 늘 받기만 했고 시키는 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눠주는 일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은 몰랐습니다. 당신 괜찮은 거예요? 돈이 많이 들었을 텐데. 괜찮아요. 이런 데 쓰라고 번 돈이죠. 동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순자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화도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동수 부부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최동순의 집은 김치가 산더미래. 동네 사람들한테 김치를 나눠주더니 아직도 집에 김치가 수북하대. 그 집 인심이 참 후하더라. 시누이네보다 훨씬 크구먼. 이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본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큰 시누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옳게, 너희 김장 샀다며? 왜 우리한테는 말 안 했어?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동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다. 오빠 김장을 샀다며? 그걸 동네에 다 퍼뜨렸다고? 우리 체면은 어쩌라고? 큰 시누이의 목소리는 화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동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에 김치가 필요해서 샀어. 그리고 이웃들한테 좀 나눠줬고, 그래도 우리한테 먼저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시누이네는 옳게 부려먹기만 하고 정작 김치는 옳게 내가 더 많다고 수군대더라. 동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순자가 지난번에 김장 담그러 갔다가 손이 이렇게 됐어. 물집 잡히고 피나고 손가락도 제대로 못 펴요. 온종일 일했는데 받아온 건 파김치 몇 포기야. 그게 맞는 일이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순자는 너네 머슴이 아니야. 평생 시키는 대로 했지만 이제는 안 돼. 오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큰 시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이제 너네 집일 안 갈 거야. 너네들도 이제 각자 알아서 해. 동수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순자는 옆에서 눈이 휘둥그레져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지금 뭐 한 거예요? 해야 할 말을 한 거야, 순자야. 동수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30해 넘게 참아온 눈물이었습니다. 동수는 아내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내가 지킬게요. 하지만 동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시누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것을. 하지만 동수는 물러서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다음 날부터 본가에서 연락이 빗발쳤습니다. 큰 동생, 작은 동생, 막내 동생이 번갈아 가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불안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이러면 안 되는데. 동생들이 화났어요. 화낼 일을 한 건 동생들이야, 순자야. 동수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세 동생이 함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동수는 마당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었고 순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문이 벌컥 열리며 세 동생이 들어섰습니다. 오빠, 큰 동생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동수는 호미를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세 동생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오빠, 우리한테 할 말 있어? 할 말 없어. 할 말은 전화로 다 했어. 동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작은 동생이 한 발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평생 한 가족으로 살아왔잖아. 한 가족이면 가족답게 대해야지. 순자를 머슴처럼 부려먹는 게 가족이야? 동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막내 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올케가 뭐라고 그래? 우리가 언제 올케를 머슴처럼 대했어? 지난번 김장 때 순자 손 봤어? 물집 잡히고 피나고 그랬어. 온종일 일해서 받아온 건 파김치 몇 포기고. 그게 가족이 할 짓이야? 동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순자가 부엌에서 황급히 나왔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아가씨들도 이제 들어가요. 순자는 손을 내저으며 말렸지만 큰 동생은 순자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올케, 오빠한테 뭐라고 한 거야? 우리 사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수는 순자 앞으로 다가서며 동생들을 막아섰습니다. 순자한테 함부로 하지 마. 순자는 아무 말도 안 했어. 내가 본 거야. 순자 손이 어떻게 됐는지, 순자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내가 다 봤어. 오빠 지금 동네에 김치 뿌리고 다니면서 우리 체면 구겼잖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큰 동생이 소리쳤습니다. 동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체면? 체면이 우리 순자 손등에 남은 굳은 살보다 귀한 거야? 체면이 순자가 흘린 눈물보다 중요해? 동생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동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순자 편이야.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순자는 이제 너희 일 안 해. 각자 알아서 해. 오빠, 정말 이럴 거야?
작은 동생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럴 거야. 동생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더니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어떡해요. 이제 우리 가족들하고 완전히 틀어졌어요. 괜찮아, 순자야. 내가 있잖아. 동수는 아내를 일으켜 세우며 안았습니다. 하지만 동수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평생 함께 자란 동생들과 이렇게 갈라서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순자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며칠 후부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동생들이 동네에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최동순의 올케가 돈을 물쓰듯 쓴다더라. 퇴직금 다 말아먹고 있대. 김장도 직접 안 담그고 사다가 동네에 뿌리고 다니더니 완전히 정신이 나갔나 봐.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강화도 장터에 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동수와 순자가 지나가면 힐끗힐끗 쳐다보며 뒷말을 했습니다. 순자는 장터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는 밤새 눈물로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참으면 되는 일이었는데 괜히 당신까지 욕먹게 했어요. 동생들도 화나게 하고 동네 사람들한테도 손가락질 당하고 이게 다 나 때문이에요. 순자는 자책했습니다. 평생 참고 살아온 순자였습니다. 그게 익숙했고 그게 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동수가 나서니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소문도 무섭고 동생들과 틀어진 것도 마음 아팠습니다. 순자야, 당신 잘못 아니야. 동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동수도 괴로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동생들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동수는 자신이 한 일이 정말 옳은 일이었는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동수는 장터에 나갔습니다. 채소를 좀 사려고 나간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게 주인은 동수를 보자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님, 뭐 필요하세요? 배추 좀 주세요. 배추는 다 떨어졌어요. 하지만 동수가 보기에 배추는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이 일부러 안 판다는 것을 동수는 알았습니다. 동수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다른 가게로 갔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동수를 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수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순자를 지키려고 한 일이 오히려 순자를 더 힘들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동수는 자책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걸까? 그냥 가만히 있었어야 했나? 동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순자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굽은 어깨, 거친 손. 순자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동수는 다시 결심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한 일은 옳은 일이야. 순자를 지키는 게 먼저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동생들이 화를 내든 상관없어. 순자가 웃을 수 있으면 그걸로 됐어. 동수는 마당으로 들어가며 순자를 불렀습니다. 순자야. 왜요, 여보? 우리 잘 될 거야. 조금만 참아. 순자는 남편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동수는 아내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더 강해져야 할 때였으니까요.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강화도 동네뿐만 아니라 본가가 있는 김포 쪽까지 소문이 번졌습니다. 동생들은 계속해서 뒷말을 퍼뜨렸습니다. 우리 오빠가 완전히 변했어. 올케한테 휘둘려서
제 식구도 모르는 사람이 됐어. 퇴직금 다 써가면서 김치 사다가 동네에 뿌리고 다니더니 이제 우리 연락도 안 받아. 올케가 오빠를 꼬드긴 거야. 평생 착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저럴 리 없잖아.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덧붙여졌습니다. 순자가 동수를 조종한다는 말, 순자가 돈을 낭비한다는 말, 심지어 순자가 동수의 퇴직금을 노리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동네 사람들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반갑게 인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동네 슈퍼에 가면 주인이 찬물을 끼얹듯 차갑게 대했습니다. 순자가 장을 보러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최동순의 부인 온다. 돈 펑펑 쓰는 사람. 집안 망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순자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평생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와서 손가락질을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동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텃밭일을 하러 나가면 옆집 할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전에는 농사 이야기를 나누며 친하게 지냈는데 이제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동네 회관에 가도 사람들이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동수는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동수와 순자는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순자가 지은 맛있는 반찬들이 상에 가득했지만 숟가락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순자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동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동생들한테 사과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소문도 잠잠해질 거예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동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순자야, 우리가 뭘 잘못했어? 왜 우리가 사과를 해야 해? 그래도 여보, 이러다가 우리 완전히 동네에서 따돌림 당해요. 당신도 힘들잖아요. 순자는 울먹였습니다. 동수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동수도 괴로웠습니다. 아내를 지키려고 한 일인데 오히려 아내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조금만 더 참아. 금방 나아질 거야. 동수는 위로했지만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수가 장터에 나갔다가 우연히 옛 직장 동료를 만났습니다. 조선소에서 함께 일했던 후배였습니다. 반장님, 오랜만입니다. 오, 그래. 잘 지냈어? 동수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후배의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반장님, 요즘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소문? 반장님이 퇴직금 다 날리고 있다는 소문요.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도 얘기 나오던데요. 동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조선소까지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후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반장님, 괜찮으신 거 맞죠? 혹시 무슨 어려운 일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아니야, 괜찮아. 걱정 마. 동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소문이 이렇게까지 퍼질 줄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수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동수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어둠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려고 했는데 이제는 남편까지 힘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자신이 없어지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여보. 순자가 어둠 속에서 남편을 불렀습니다. 순자야, 왜? 나 때문에 미안해요. 내가 평생 참고 살았어야 했는데.
당신한테 짐이 됐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수는 아내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순자야, 무슨 소리야? 당신은 짐이 아니야. 하지만 여보, 이러다가 당신까지 힘들어져요. 조선소 사람들까지 소문 듣고 동네 사람들도 다 우리를 피하고 내가 잘못했어요. 순자는 흐느꼈습니다. 동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잘못한 건 우리가 아니야. 잘못한 건 동생들이야. 우리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 하지만 동수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옳은 일을 한 걸까? 아내를 지키려고 한 일이 오히려 아내를 더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동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소문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동수 부부를 완전히 외면했습니다. 장터에 가도 물건을 제대로 팔지 않았고 동네 행사에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동수와 순자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순자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섭고 뒷말이 들릴까봐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순자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밥을 해도 맛이 없었고 잠을 자도 악몽을 꾸었습니다. 동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조선소 반장으로 당당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동생들과 연락도 끊겼고 동네 사람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동수는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순자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동수는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동수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과연 끝이 있는 걸까? 이 터널의 끝에는 빛이 있는 걸까? 동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막막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동수는 집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장롱을 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 정리하지 못한 물건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옷가지며 이불이며 오래된 서류 뭉치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습니다. 동수는 하나씩 꺼내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수가 서류 뭉치를 들춰보는데 그 사이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봉투에는 유언장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동수는 깜짝 놀라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순자야, 이리 좀 와봐. 순자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동수가 봉투를 보여주자 순자도 눈이 커졌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어머니 유언장인 것 같아. 동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친필이었습니다. 동수는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도 옆에서 함께 읽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 김영숙은 정신이 온전할 때 이 글을 남긴다. 내가 죽은 뒤 내 재산은 이렇게 나눈다. 집은 아들 동수에게 주고 밭은 며느리 순자에게 준다. 순자는 평생 나를 성실히 모셨다. 아침 저녁으로 밥을 챙겨주고 아플 때 간호해주고 외롭지 않게 말벗이 되어주었다. 딸들은 명절에나 얼굴 보였지만 순자는 늘 내 곁에 있었다. 그러니 내 밭은 순자에게 준다. 이것은 내 뜻이니 누구도 거역하지 말라. 날짜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1년 전이었습니다. 동수와 순자는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유언을 남겼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동생들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 어머니가 쓴 거 맞아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필체가 맞아요. 그리고 도장도 찍혀 있어요.
편지 끝에는 시어머니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동수는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순자의 헌신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순자는 편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지만 인정받는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날 이렇게 생각하셨다니. 순자는 흐느꼈습니다. 동수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순자야,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어요.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헌신했는지. 동수는 편지를 소중히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유언장을 동생들에게 보여줘야 할까? 하지만 지금 보여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동생들은 분명 반발할 것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동수는 유언장을 어떻게 할지 고민했습니다. 순자는 유언장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밭을 받는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동생들이 더 화를 낼 것 같았고 소문도 더 심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셋이 아니라 큰동생만 왔습니다. 큰동생의 얼굴은 전보다 더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오빠,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큰동생이 말했습니다. 동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순자는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큰동생이 말했습니다. 올케도 같이 들어야 해. 이건 우리 집안 일이니까. 순자는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큰동생은 깊은 한숨을 쉬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 솔직히 말할게. 우리가 올케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어. 그동안 올케가 고생한 거 우리도 알아. 하지만 오빠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동네에 소문 퍼뜨리고 우리 체면 구기고. 동수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큰동생은 계속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그만 화해하자. 올케도 힘들잖아. 오빠도 힘들잖아. 우리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올케한테 일 시키지 않을게.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자. 큰동생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동수는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생도 힘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갈라서는 것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수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화해하자는 건지 아니면 그냥 소문을 잠재우려고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동수는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 진심이야? 그럼 진심이지. 우리도 생각해봤어. 올케가 정말 고생 많이 했다는 거.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큰동생은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올케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앞으로는 안 그럴게. 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는 화해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싸우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동네에 퍼진 소문은 어떻게 할 거야? 우리 부부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아? 동수가 물었습니다. 큰동생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정리할게.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오해 풀도록 할게. 동수는 침묵했습니다. 정말 동생을 믿어도 될까? 하지만 이렇게 계속 싸울 수도 없었습니다. 순자도 힘들어하고 자신도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수는 결심했습니다. 유언장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동생들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어머니의 뜻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동수는 일어나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에서 유언장을 꺼내 들고 나왔습니다.
큰 동생은 의아한 표정으로 동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오빠? 어머니 유언장이야. 며칠 전에 찾았어. 동수는 유언장을 큰 동생에게 건넸습니다. 큰 동생은 봉투를 받아들고 안에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는 동안 큰 동생의 표정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놀람, 당혹, 그리고 씁쓸함이 얼굴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게 정말 어머니가 쓴 거야? 그래. 어머니 필체 맞아. 도장도 찍혀 있어. 큰 동생은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순자에게 밭을 준다는 내용, 순자가 평생 성실히 모셨다는 내용. 큰 동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편지를 접으며 큰 동생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걸 다른 동생들도 알아? 아니, 아직 너만 알아. 큰 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는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큰 동생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옳게, 어머니가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 나도 몰랐어. 미안해. 큰 동생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큰 동생은 유언장을 손에 쥔 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당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동수와 순자도 조용히 큰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큰 동생은 편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이걸 다른 동생들한테도 보여줘야 해. 이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일이야. 그럴 생각이야. 하지만 동생들이 받아들일까? 동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큰 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겠지. 하지만 어머니 뜻이니까 받아들여야지. 내가 동생들 불러서 얘기할게. 큰 동생은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작은 동생과 막내 동생에게 당장 오라고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두 동생이 도착했습니다. 작은 동생과 막내 동생은 큰 동생이 먼저 와 있는 걸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갑자기 오라고 하고. 앉아. 너희한테 보여줄 게 있어. 큰 동생은 유언장을 두 동생에게 건넸습니다. 작은 동생과 막내 동생이 함께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둘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막내 동생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가 올케한테 밭을 준다고? 이게 말이 돼? 조용히 해. 어머니 필체 맞아. 도장도 찍혀 있고. 큰 동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작은 동생도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건 말도 안 돼. 밭은 우리 것이기도 한데 왜 올케한테만 줘? 우리도 어머니 모셨어. 너희가 언제 어머니 모셨어? 명절 때나 잠깐 얼굴 비추고 갔잖아. 어머니 수발 든 건 올케야. 밥 챙기고 병원 모시고 말벗 떼어준 것도 다 올케였어. 큰 동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막내 동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는 뭐야? 친딸들은 아무것도 없고 집은 오빠가 받았어. 우리는 이미 시집갈 때 받을 거 받았고 어머니가 올케한테 밭 주는 게 뭐가 잘못됐어? 큰 동생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동생과 막내 동생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둘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동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오빠, 이 유언장 진짜 맞아? 혹시 오빠가 꾸며낸 거 아니야? 작은 동생의 말에 동수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어머니 유언장을 조작했다고? 아니면 올케가 어머니한테 강요한 거 아니야? 밭을 자기한테 달라고. 막내 동생도 거들었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런 거 전혀 몰랐어요. 며칠 전에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그럼 왜 진작 말 안 했어?
몇 달 동안 숨기고 있었던 거 아니야? 작은 동생이 따졌습니다. 동수는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너희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 뜻을 존중해야지. 왜 이렇게 의심하고 따지고 난리야? 동수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큰 동생이 나섰습니다. 그만해. 둘 다 진정해. 이건 어머니 뜻이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해. 언니는 그렇게 쉽게 말하지만 나는 못 받아들이겠어. 밭은 어머니 재산이고 우리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 막내 동생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작은 동생도 동조했습니다. 맞아. 법적으로 우리도 권리가 있어. 유언장이 있다고 해서 다 올케한테 가는 건 아니야. 동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평생 조선소에서 쌓아온 카리스마가 되살아났습니다. 동수는 벌떡 일어서며 두 동생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너희 지금 내 앞에서 그런 말하는 거야? 어머니 유언을 무시하겠다고? 동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조선소 반장 시절의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작은 동생과 막내 동생은 주춤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빠, 우리도 어머니 자식이야. 우리 권리도 있어. 권리? 너희가 어머니한테 뭘 해줬는데 권리를 주장해? 어머니 편찮으실 때 병원 한 번이라도 모셨어? 밥 한 끼라도 챙겨드렸어? 다 순자가 했어. 순자가 어머니 곁을 지켰어. 동수는 순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평생 이 집안을 위해 살았어. 시어머니 모시고 너희들 심부름하고 명절마다 음식 장만하고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져도 묵묵히 했어. 그런 순자한테 어머니가 밭을 주신 거야. 그게 잘못됐어? 동수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렸습니다. 작은 동생과 막내 동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큰 동생이 거들었습니다. 오빠 말이 맞아. 올케가 정말 고생했어. 우리는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이제라도 인정해야 해. 하지만 작은 동생은 여전히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불공평해. 우리도 어머니 딸인데. 불공평하다고? 너희가 평생 순자한테 한 짓은 공평했어? 온종일 김장시켜놓고 파김치 몇 포기 쥐어준 게 공평해? 명절마다 불러다가 일만 시킨 게 공평해? 동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였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내 아내는 너희 집 머슴이 아니야. 순자는 사람이야.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그런데 너희는 순자를 뭐로 봤어? 공짜 일꾼으로 봤잖아. 동수의 말에 작은 동생과 막내 동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누구도 자신을 이렇게 지켜준 적이 없었습니다. 동수는 순자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유언은 존중돼야 해. 이건 어머니 뜻이고 순자가 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너희가 동의하든 안 하든 나는 어머니 뜻대로 할 거야. 큰 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오빠 의견에 동의해. 올케가 받는 게 맞아. 작은 동생과 막내 동생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둘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큰 동생과 동수의 단호한 태도에 밀린 것입니다. 알았어. 어머니 뜻이라면 어쩔 수 없지. 작은 동생이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막내 동생도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둘의 표정은 여전히 불편해 보였습니다. 동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장 큰 산을 넘은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자야, 이제 괜찮아. 하지만 동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유언장을 받아들이는 것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첫걸음이었습니다.
유언장 이야기가 정리된 후 동생들은 동네에 퍼진 소문을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동생이 먼저 나섰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빠네를 오해했어요. 올케가 평생 우리 어머니 모셨는데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오빠가 올케 편 들어준 게 당연한 일이에요. 작은 동생과 막내 동생도 마지못해 입을 모았습니다. 소문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전처럼 따뜻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냉랭하게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동수는 순자와 함께 시어머니 밭을 찾아갔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돼 있던 밭이었습니다. 잡초가 무성했고 경계석도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동수는 호미를 들고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 밭으로 뭐 할 거예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동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해요. 이제 당신 밭이잖아요. 순자는 망설였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동수는 아내를 격려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며칠 후 순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김치 가게 하면 안 될까요? 김치 가게요? 네, 제가 김치 담그는 건 자신 있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맛있다고 했잖아요. 밭 일부를 팔아서 가게를 내면 어떨까 싶어요. 순자의 눈빛에는 작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수는 활짝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해봐요, 순자야. 당신이라면 잘할 거예요. 순자는 밭 일부를 팔았습니다. 생각보다 좋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그 돈으로 강화도 장터 한쪽에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간판에는 순자 손맛 김치집이라고 썼습니다. 동수가 직접 글씨를 써서 만든 간판이었습니다. 가게를 준비하는 동안 순자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김치를 담그고 가게를 꾸미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순자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기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게 오픈 날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궁금해서 들른 사람들이었지만 김치를 맛보고는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아이고, 이 김치 맛 좀 봐. 정말 손맛이 살아있네. 순자 씨가 이렇게 김치를 잘 담그는 줄 몰랐어요. 포기당 얼마예요? 순자는 손님들을 맞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동수는 가게 한쪽에서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가게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강화도뿐만 아니라 김포, 인천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순자의 김치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정성이 들어간 맛이었습니다. 손님들은 줄을 서서 김치를 샀습니다. 순자 씨, 배추김치 10포기 포장해 주세요. 저는 깍두기도 같이 주세요. 순자는 바쁘게 움직이며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동수도 가게를 도왔습니다. 포장을 하고 계산을 하고 배달을 갔습니다. 부부는 함께 일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가게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매일 김치가 동이 났고 순자는 밤낮으로 김치를 담가야 했습니다. 동수는 텃밭에서 배추와 물을 길러 가게에 공급했습니다. 부부는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큰 동생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올케, 어떻게 왔어요? 김치 사러 왔지. 소문 들었어. 맛있다고. 큰 동생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순자는 김치를 포장해주며 말했습니다. 옳게 돈은 받을 수 없어요. 그냥 가져가세요. 아니야. 장사하는데 어떻게 공짜로 가져가. 돈 낼게. 큰 동생은 돈을 내고 김치를 받아들었습니다. 가게를 나서려다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옳게 정말 미안했어. 그동안 내가 너무 몰랐어.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옳게 다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 괜찮아요. 큰 동생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옳게가 이렇게 잘하는 사람인 줄 몰랐어. 가게도 잘 되고 정말 기뻐. 고마워요, 옳게. 큰 동생이 돌아간 후 순자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동수가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순자야, 우리 잘하고 있어. 네, 여보. 고마워요.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밥상을 차리며 순자는 동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동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야, 순자야. 당신이 웃으니까 나도 행복해.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밖에서는 강화도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동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복수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순자가 고개를 들고 웃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순자가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동수의 복수였고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순자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숨지 않았습니다. 자기 가게를 운영하고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순자를 존중했고 순자는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순자는 자기 자신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순자의 웃음, 그것이 동수가 원했던 전부였습니다. 동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순자야,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창밖으로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동수와 순자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